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요즘 보수들이 조용하고 점잖게 있었는데 요즘 보수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잖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전에 없다라고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강사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보수 성향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은 엎어질 것 같습니다. 이분은 2030 세대들의 대통령으로 통합니다. 특히 공무원을 하고자 했던 그 젊은 청년들에게는 대통령으로 통하는 분입니다. 강의를 잘할 뿐만 아니라 인기 얻기 위해서 할 말을 안 하는 분 아닙니다. 정말 학생들에게 욕쟁이 선생으로 알려졌지만 인기가 무궁무진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죽 답답했으면, 오죽 저 좌파와 이재명이 하는 그 행위들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이렇게 일타 인기 강사가 자기의 밥줄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 뛰어들었겠습니까? 이분의 강의 또한 제가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 녹화 또한 제가 제 카메라로 떠서 그냥 링크하는 것보다는 저 나름대로 좀 성의를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에 녹화를 떴습니다. 같이 시청해 보시죠. 오늘은 제가 2030 세대와 모든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첫 번째 이런 제목으로 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3일 이후로 있었던 비상계엄과 그 뒤에 일어나는 탄핵 정국, 그리고 급기야 최근 전한길이 어제 민주당 파출소부터 고발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한길이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부로 드디어 가보지 않은 길이죠. 여의도에 집회 처음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왜 나가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 안내해드리는 그런 영상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지난 26년 동안 EBS 강의를 포함해서 수능 강의, 공무원 강의를 통해서 2030 세대들에게 언제나 역사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된 시각에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들의 많은 사랑 덕분에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밥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2030 내 제자 세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늘 고민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그리고 탄핵 정국 속에서 지금 국가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또 정치적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지요. 그 속에서 언론은 제대로 보도를 해주지 않고 사법부는 지금까지 체포, 수사, 재판 과정 보면은 국민들이 너무나 지금 실망하고, 그래서 사실상 제 앞에 영상에 올려드렸듯이 그렇게도 제가 사법부 많은 판사님들은 물론 잘 판결하시지만 일부 편향된 정치적인 판사들이라든가, 그리고 언론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지금 보면은 눈에 보이죠? 어떤 언론사는 노조가 장악해가지고 이미 객관적인 보도 처리가 안 합니다. 제목 뽑는 거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국민들은 지금 현혹되고 있고 선동당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라든가 그런 뉴스에 의해서 저는 비록 작은 유튜버 채널이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언제나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자라는 도선 안창호 선생의 가르침을 늘 본보기 삼아서 제 제자들에게도 정직하게 가르쳐왔고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체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 2030 세대들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민주당에서 카톡 검열하겠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지지율이 낮도록 여론조사 나오니까 국민들의 뜻이 그렇구나에 대해서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거꾸로, 아니
여론조사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뭐 협박하고 있죠. 저는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이게 민주주의 게 아니죠. 답변해 보십시오. 이거는요,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북한이나 중국 같은 공산주의나 전체주의적인 발상이죠. 이거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요즘 와서 계속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청년들은 떠나가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가짜뉴스다 이런 걸 전혀 가만두다가 자기들이 불리한 거니까 또 뭐 고발하고 급기야 또 선을 넘었지요? 최남길이가 이틀 전에 우리 선관위에 대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부정선거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미 언론에 보도됐죠. 그래서 최남길이가 야 선관위 이거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하자. 이게 뭐 잘못됐죠? 강사로서 국민의 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주장해서 선관위에다가 제가 비판했는데 민주당에서 저를 고발했어요. 최남길이가 선관위를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고발했어요. 선관위 민주당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급한 김에 자꾸 이렇게 실수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속에서 저는 지금 손해보더라도 일타 강사로서 이럴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부터 제가 민주당에서 고발당하고 이러니까 당장 제 뭐 운영하는 카페라든가 뭐 그리고 이런 데서 공격 많이 들어오는데요. 좋습니다. 저는 뭐 욕을 각오하고 손해보더라도 뭐 저도 신임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죠. 아니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목이 나고 이러면 비겁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들이 살아갈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작은아마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끝까지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알다시피 지난 35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았었고 그리고 광복되자마자 5년 만에 6.25 전쟁이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지하자원 하나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위상은 국력 세계 6위, 군사력 5위, 제조업 강국 이조 5위입니다. 여러분 198개국 중에서 이 정도 국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더욱이 지난 2024년도에는 무려 수출액이 사상 최대가 되어서 6,800억 달러를 넘어서 일본과 거의 분갈 수준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역사 강사로서 우리가 식민지배했던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능가할 수 있고 따라가는 데서 저는 정말 자부심을 느낍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일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35년간 식민지배 받았던 나라가 이렇게 자기들하고 대등해지면은 이거는 얼마나 긴장되고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겠죠. 겉으로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저는 이런 것도 국뽕이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과 청년들이 자부심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뉴스에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잘 안 나오죠.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은 영국에서 200년간 이루어졌던 민주화를 지난 40년 동안에 민주화까지 이루어낸 대단한 국가이자 민족이죠. 뭐 당연히 목숨 걸고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독재에 맞섰던 민주화운동을 해주신 많은 선배 열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 그분들의 희생 덕분에 그분들께서는 못 먹고 옷 입고 오직 자식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하셨던 그런 분들의 헌신 사랑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만큼 대한민국에 위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늙었다 우리가 꼰대라고 하고 그러지 마시고 언제나 그런 우리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침몰 위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유례없는 갈등과 대립 속에서 결국 비상계엄과 함께 대통령은 탄핵되고 국무총리도 탄핵되고 안보총괄하는 국방부 장관도 그리고 치안과 안전총괄하는 행안부 장관도 그리고 경찰청장까지도 모두가 지금 공석인 상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우방 국가인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도 못 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 계속해서 쪼여오는 중국의 압박 속에서 안보와 경제를 포함한 대외 정세가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지금은 풍전등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끼리 지금
탄핵이다 뭐다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걸 보면 전 세계인들이 놀라고 하고 조롱하고 있죠. 전 세계인들은 대한민국을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당파 싸움을 보는 것 같고 구한말 개화파와 척사파가 싸우고 결국은 일제 식민지로 전락할 때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역사 강사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현실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찢을 듯하고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침몰된 나라에서 살아갈 우리 청년 세대, 미래 세대들을 생각하면 나라 걱정이 너무 큽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원고 쓸 때 울면서 썼습니다. 눈물이 그렇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안 하고 오늘 이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여러분,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당시와 달리 한 50일 지나면서 최근에는 국민들 사이에서 비상계엄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과연 내란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대통령 주장대로 합법적인 계엄이고 대통령의 고유 통치권이며 국회의 폐악질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저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났음에 대해서 호소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재판이 진행 중이고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냥 상식선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비상기업 선포했을 때는 무서워가지고 군인들이 막 국회 왔다 갔다 이러니까 뭐 이랬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찬찬히 한번 따져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역사 강사로서 그러고 보니까 내란이라 하는데 비상기업이라 해서 막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했는데 웬걸 비상기업이 선포되는데 사이렌도 안 울려. 저는 그때 깨가 있었거든요. 사이렌도 울리지 않고 뭐 좀 교통 통제를 하나? 이런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화면에 이제 실시간으로 보니까 국회에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야 이거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냥 한 2시간 됐나요? 국회에서 바로 비상기업 해제를 의결해 버리고 맞죠? 그리고 6시간 만에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해제했습니다라고 그저 발표하고 다음날 일어나니까 밤에 잠잤던 사람은 다음날 비상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았어요. 너무 편하게 끝나서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 더 생각이 뭐냐면은 비상기업이라 하면 그리고 군인들이 투입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우리 5.16 군사정변 때요 동원된 군인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한 3만 5천 명이 돼요. 그리고 12.12 사태 우리 서울에 보면 맞지 않습니까? 그때 신군부가 동원한 군대가 한 2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 들어간 군인 수가 280명. 그 다음 더 많은 선관위에 297명이 들어갔잖아요. 기껏해가지고 10분의 1도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250명이 국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실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뭐 국회의원들을 막 협박해서 의정활동 중단시키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그랬을까? 어쨌든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은 실탄도 지급 안 됐고 그 다음에 군대 숫자도 국회에 기껏해 280명 적어도 국회를 이렇게 완전히 통제하려면은 한 적어도 한 몇천 명은 돼야만이 가능할 건데 국회 사장이 굉장히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왜 대통령은 비상기업이라는 이런 끔찍한 것을 선포했을까? 대통령 표현에 의하면은 도저히 국회의 폐악질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이 마비되고 도저히 국정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행정 마비 상태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예산안까지 삭감하는 걸 보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한번 우리 아시는 분 많이 아시겠지만 한번 팩트 체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가 바로 많은 탄핵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냥 무관심한 지났는데 알고 보니까 대통령 탄핵 이전에 22번 그리고 그 뒤에 7번에서 총 29번의 야당 주도하에 정부 관료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이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정부의 공무원들의 비리라든가 부정을 조사하는 감사원장도 탄핵시켜버리고 그럼 감사하지 말라는 뜻인데 그리고 조폭이나 범죄자 수사하는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검사들을 탄핵시키고 또 언론에 대해서 가짜뉴스라든가 이런 유언비어 이런 것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관할하는 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시켜버리고 그 사람은 아마 임명대가 이 일도 하기 전에 탄핵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탄핵, 대통령 직무수행을 대신하는 국무총리도 마음에 안 든다고 또 탄핵. 물론 뭐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야당은 또 탄핵시키고 그리고 또 대통령의 직무대행을 담당하는
현재 부총리죠. 부총리도 말 안 들으면 탄핵하겠다라고 지금 뭐 공공연히 말하고 있지요. 말 잘 들으라고.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역사상 유례없는 29번의 탄핵.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과연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탄핵이었을까요? 아니면은 특정 당의 이익을 위한 그런 탄핵이었는지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알게 된 바로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내세웠던 것이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일방적인 삭감 내용을 국민들이 또 알게 되었지요. 대표적인 예로 대통령 특활비 82억 원 맞나요? 빵원 처리해버렸죠. 그리고 조폭과 범죄자 잡는 검찰들의 특경비 또 특활비 587억 원을 빵원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은 거기에 갸우뚱하죠. 거기다가 뭐 경찰들의 그죠? 치안 활동비라든지 이런 경비도 예산도 31억인가 또 영화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우리 범죄도시 같은 영화 보면은 그 수사관들이 여러분 얼마나 고생합니까? 범죄 잡으려고 싸워야 되고 목숨 걸고 강도들하고 싸우고 족보가 싸우는데 그 수사비 없어가지고 그 마동석이 돈 없어가지고 힘들어가는 모습 봤지 않습니까? 그 일선에서 목숨 걸고 우리 치안 지켜주는 경찰, 검사들, 조폭 수사하고 마약 수사하고 이런 활동비를 왜 삭감하는지 그것도 영원으로 줄여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제가 얼마 전에 군 부대도 강연을 많이 가는데 거기 가보면은 이제 초급 간부들, 부상관이나 우리 장교분들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그들 지금 사기가 장난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군 병장 월급 200만 올리셨잖아요. 그럼 직업 군인이 평생 나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사명감 속에 일하는 그 직업 군인들, 초급 간부들, 이들에 대한 처우도 같이 개선해줘야 되는데 지금 처우 개선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사기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재난길이가 어쨌든 이제 목소리 내가지고 우리 군인 장병들, 초급 간부들, 부사관 장교들 처우 개선 꼭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그 목소리 연장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군인들한테, 경찰들한테, 소방관 같은 이런 제복 입은 사람들한테 우리를 감사해야 돼요. 그분들이 국방을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켜주니까 지금 평화가 있는 거고, 경찰분들이 치안 유지해주니까 우리 편안하게 밤길을 다닐 수 있는 거고, 또 위급할 때 소방관이 진짜 빨리 와서 우리 구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좀 처우 개선돼야 되고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사기업에 비해서 급여가 낮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자부심과 그다음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존중해드리고 명예롭게 인정해줘야 되는 것은 저는 너무나 당연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 예산 141억 원을 이번에 또 삭감해버렸어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자 저는 화가 납니다. 이거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납득이 안 된다고요. 아무튼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선관위에 그동안 있었던 많은 의혹과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 비리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원을 통해서도 그리고 국정원을 통해서도 수사해보고자 하는데 너무나 비협조적이었다. 서버 해킹 당한 것도 조사해보려니까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이었고 감사원의 감사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선관위에서는 모든 감사를 잘 받았다라고 지금도 언론 플레이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중앙선관 일방적인 이야기고 과거에 우리가 이미 국회에 와서 사무총장이나 선관위원장이 했던 해명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보도 자료들만 해도 넘쳐납니다. 인사비리만 해도 딱 떼놓고 지난 1200건이나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만 더 붙인다면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게 아니 제 제자들이 선관위 말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들을 위해서도 지금은 의혹 덩어리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힘들겠지만 완전히 개선되고 나면은 본인들도 선관위에 근무하는 걸 이제 자부심을 가지게 될 거고 그리고 이 선관위 문제에 대한 이 부정선거에 관한 것은 여당 대표, 야당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도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그러면은 탈탈 털어가지고 의혹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거는 진보, 보수, 여야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닌가요?
뭘 잘못했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지금 가장 핫하고 뉴스에 맨날 나오는 사람이 공수처와 공수처장, 그리고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연일 막 TV에 모든 영상에서 우리 뭐 도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과연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그리고 구속, 법원에 대한 어떤 꼼수,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2030 세대들이 가장 싫어하는 불공정, 그리고 절차적인 정의가 붕괴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비상계엄 선포 때하고 달리 시일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지금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이거는 저는 대통령이 잘해서가 아니고 바로 체포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국민들이 아무리 언론에서 막 있잖아요. 한쪽 방향에서 편파적인 방송에도 국민들도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뉴미디어죠. 이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들이 TV에서 편파 방송하는 것에 대한 대체적인 2030 시대를 더욱더 알아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우리가 알다시피 공수처, 원래 원칙적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은 경찰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공수처에서 일방적으로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합법적이다라고 하고 그것도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네가 왜 수사하느냐 해가지고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체포도 거부하게 된 거죠. 반면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나는 수사권이 있다라고 주장했고, 그 다음에 체포영장을 또 청구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원칙을 벗어나는 꼼수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체포영장 발부에 관한 것도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즉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원칙을 어긴 거죠. 특이하게도 어디에다가 청구했습니까? 서울 서부지법에다가 체포영장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었습니다. 공수처장도 우리법 연구회 후신으로 평가받는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심난 짓을 하니까 국민들이 자꾸 의구심 갖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의심하지 마라. 그냥 우리는 원칙대로 간다. 야, 이 시가 누가 믿겨 납득이 되겠습니까? 아니, 초등학생만 되어도 이 정도는 판단할 건데 거기다가 서부지법 판사의 체포영장이 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헌법에서 적용되는 내용에 예외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 예외를 집어넣어가지고 또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가리 무슨 이야기 떠오르는지 아세요? 판사가 법도 만드냐 이러잖아요. 아니 판사는 만드는 법에 따라서 판단하고 판결하는 사람이지 지가 법을 만들어 놓고 일하라니까 국민들이 열받지. 아니 나는 진짜 영상 찍으면서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체포 과정도 보게 되면은 아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지 않습니까? 처음이죠. 그런데 수사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 않나요? 물론 뭐 내란 혐의니까 되게 신중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뭐 이해는 돼요.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런데 굳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하면서 전 세계 언론이 보란 듯이 대통령 관제 앞에 가서 경찰 동원, 그 경찰 동원할 때도 어떤 경찰 동원하냐 또 논란이 되지요. 경호처에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또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어떤 야당 국회의원이 경찰하고 연결한다고 이렇게 힘들었다라는 거 오픈했잖아요. 모든 뉴스 다 나왔죠? 아니 나 경찰도 이상해요. 경찰이 야당의 지시받고 움직이나요? 이게 전부 다 대통령 탄핵, 총리 탄핵 되고 난 뒤에 지금 지휘체계가 붕괴되니까 이런 거잖아요. 명령에 따라야 되는 경찰들 보면은 진짜 이런 의의가 없는 일들이 막 생겼잖아요. 에? 그러다가 결국은 체포영장은 발부되었고 이런 꼼수를 지켜보고 있던 국민들이 분노한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서부지법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너무나 큰 비극이 발생하게 되죠. 법원 밖에서 시위하던 일부 시위대가 급기야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결국은 법원 밖에서 시위하던 일부가 법원 안으로 난입하게 되고 그 결과 최악의 유혈 사태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 건물에 난입한 90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그중 안타깝게도 2030이 절반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58명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당연히 모든 폭력은 반대합니다. 법은 존중되어야 하고 당연히 법치주의니까 법은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편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2030 젊은 세대들이 법원 안으로 난입하게 되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리고 합리화될 수는 없지만은 그 뒤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가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우리 본 바대로 공수처와 서부지법 판사들의 꼼수, 원칙의 어긋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차적인 반칙이 일어나니까 많은 청년 세대들은 분노했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공수처 보면은 어이가 없습니다. 대통령을 구속시켜 놓고 잡아다 놓고는 수사도 못해요. 대통령 거부하니까 수사도 못해요. 괜히 대통령 망신 주기 위함이었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공수처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무능한 공수처, 원칙도 지키지 못하는 공수처는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부지법 난입사태 때 당일 체포되었다가 다음날 오후에 석방된 한 20대 청년이 쓴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지금 많은 청년들에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매일신문에서 올렸던 영상인데 유치장 수기 검색하면 나옵니다. 오늘 날짜로 보니까 벌써 조회수가 80만이나 넘더라고요. 그걸 읽으면서 저도 감동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이 썼는 글에 보니까 구구절절 대한민국에 자기가 배웠던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기껏 이거냐고 공정과 상식과 절차는 다 무너지고 있고 이런 속에서도 불구하고 애국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은 다시 살 수 있다 라는 정신으로 시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본인은 현재 과격한 행동으로 본인이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에 대해서 폭력에 대해서 지지를 하거나 이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청년이 가졌던 생각 그야말로 읽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성세대의 한 아저씨로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탄핵 반대든 탄핵 찬성이든 간에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저는 진정으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들은 방향은 좀 다를지 몰라도 목표는 똑같지 않습니까?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언행 일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처럼 시위하는 걸 그냥 구경이나 하고 TV에서나 보고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애국정신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찬성이든 반대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저께 야당 대표와 야당 원내대표께서는 이번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 국회 안에서 수십 번이나 폭도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이런 말이 있거늘 하늘을 무서워하고 사람의 양심이 있고 염치가 있다면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04년 성남시 의회 건물에 난입해서 특수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었고 정청래 민주당 원내대표께서는 1989년 미국 대사관제에 난입해서 사제 폭탄을 터뜨리고 쇠파이프를 휘둘러가지고 현관 유리창을 부순 뒤 미 대사관 관저 응접실에서 직원을 인질로 잡고는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반대한다. 주한미국 대사의 취임을 반대한다. 이렇게 외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로 징역 2년의 처분을 받았었던 분입니다. 저는 지금 와서
저분들의 범죄를 다시 가져와서 문제를 삼거나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범죄로 인한 처벌을 다 받았었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두 번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청래 대표도 당시 20대 대학교 재학 중이던 청년 나이대 아니었습니까? 그럼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얼마나 후회되고 당시에는 혈기가 앞서서 너무나 철없이 실수를 했었다거나 이렇게 생각된다면 지금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사람들 보면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한 번쯤은 돌아봐 달라는 뜻입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 마찬가지로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법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만약 그들 중에서 폭력 가담 정도가 경미하거나 또는 피해가 적거나 이런 분들은 선별해서 정상 참작을 고려해 주시는 이런 노력을 해 주신다면 많은 2030 세대들이 이재명 대표님과 정청래 원내대표님께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2030 세대들을 가르치는 강사이자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저 역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잘못을 반성합니다. 부디 2030 세대 청년들만큼은 선처가 베풀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물론 그때 시위 진압 과정에서 다치거나 상처 입은 우리 경찰분들도 대부분 제 제자들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 충돌과 피해와 고통을 맞는 것은 사실은 경찰이나 시위대가 아니지요. 바로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과 책임이 아니라고 누가 감히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비상계엄 선포는 저는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앞으로도 비상계엄 이런 것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근데 그 비상계엄 이후로 일어나는 일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9번의 탄핵 그리고 정부의 필수 예산 삭감에 대한 일방적인 야당의 삭감 그리고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그리고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과정에서 있었던 공수처와 서부지법에 알 수 없는 듯한 동의하기 어려운 행태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는 비상계엄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아마도 이런 것들이 처음 비상계엄 선포할 때와 달리 계엄이 진행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서 50% 가까이 넘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런 것이 이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을 또 국민들이 이미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국민들과 대통령 역시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모든 국민들 다 같은 마음으로 제발 헌법재판소만큼은 앞에 있던 그런 꼴불견의 공수처와 그리고 서부지법에 동의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의혹을 가졌던 많은 국민들은 이번 헌재만큼만이라도 제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올바른 판단해 주기를 모든 국민들이 바라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다시 한번 되찾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안타깝게도 여러 불공정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일 먼저 많은 국민들이 또 궁금분열이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 사유에 있어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 것을 두고서 본격적인 논란이 되었던 것이죠.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가결시킬 때 가장 큰 내란 혐의로 국회에서 통과시켜놓고 지금 와서 내란죄를 뺀다면 상식적으로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당연히 헌재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기각심판하고 국회로 돌려보내서 탄핵소추를 다시 하라고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짜장면을 시켰는데 짜장면 안 나오고 단무지만 나왔는데 그래도 그게 짜장면이야 라고 먹으라 라고 하면 지나가는 개도 우습겠습니다. 그러나 헌재에서는 또 아무 문제 없다고 하고서는
현재 탄핵 심리가 진행되고 있죠. 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 헌법재판관 중에 문형배 재판관이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와 친분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여당에서는 이거는 불공정한 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재판관을 배제해달라고 했는데 헌재에서는 개인적 관계로 심리에 영향이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참 이러니까 절차적 정의와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2030 세대들이 또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저도 기성세대한 사람으로서 쪽팔립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래 됐는지 정말 참담할 뿐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앞에 영상에도 제가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지금 이 시국에서는 제 판단에서는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적극적인 주권 행사를 통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의 힘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고 심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헌법재판소, 선관위 위에 우리 국민이 있음을 보여드리고 싶고 그래서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에게 그 결과로서 증명하고 싶고 그래서 그들에게 대한민국 희망을 한 번 더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또한 국민을 두려워하게 되고 꼼수가 아니라 법치가 살아나고 공정과 상식이 존중되는 그런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저는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미선 재판관은 헌재 심판의 기준을 두고 여야를 떠나 오직 국민만 보고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는지를 직접 보여주겠습니다. 지난길 그래서 2025년 1월 25일 토요일부터 이제 오후에 집회로 나갑니다. 과거에 대학교 다닐 때 당시에 강경대 열사의 사망 그리고 90년 3당 합당 반대한다는 그 뜨거운 열망으로 저 역시 대학교 때 집회 나간 이후로 벌써 30년 지났네요. 30년 지난 지금 다시 한 번 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2030 세대들과 국민들과 함께 기꺼이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분열을 만드는 단체들과 또 편향된 언론의 악의적인 왜곡 선동 기사가 난무하겠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2030 세대들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대한민국의 발전만을 바라보면서 정직하게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저는 분명히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뒤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더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봤을 때 저울 위에 저는 달아보았습니다.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만큼은 무조건 저는 반대합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이후에 말씀하신 담안과 그리고 용산관저 앞 경찰과 경호처 대치하고 있고 시민들이 극단적인 대치 상황으로 치달을 때 그때 절대로 국민을 다치게 할 수는 없다. 경찰도 경호처도 마찬가지로 차라리 내가 잡혀가겠다 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저는 솔직히 그때서야 진심을 알았습니다. 아, 우리 대통령은 자기 자신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이 반드시 기각되어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하고 다시 국무총리가 복귀해서 정치와 경제, 사회, 그리고 외교, 국방, 사회, 우리 국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못다한 많은 개혁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위기에 대한민국 현실에서 일단은 대한민국 살려놓고
정상화시키고 난 뒤에 그때 가서 다시 또 잘못하는 게 있으면 비판하고 잘하는 거 있으면 칭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분열된 지금의 현실에서 더 이상의 탄핵과 혼란과 분열과 갈등은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벌써부터 지난 50여일간 있었던 국가의 이미지 실추와 그리고 많은 경제적 어려움, 국론 분열 이거는 저는 절대 있어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진보든 보수든 함께 뭉쳐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2030 세대들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정치 표얻기 위해서 편가르기 하기 위해서 좌파 우파 이런 프레임을 넘어서야 합니다. 오직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원칙을 기준으로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행동하고 집회에 나오는 2030 세대들을 보면서 솔직히 저는 많이 감동했고 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희망은 있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기꺼이 그들을 끝까지 돕고 함께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2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모입니다. 사실 한길쌤은 이런 집회 참석이 처음이라서 좀 머쓱합니다만은 사실 소속된 단체 이런 데도 없습니다. 늘 학생만 바라보고 강의만 해봤기 때문에 사실 정치 집회 이런 데 대해서 참석을 못했었죠. 근데 마침 아는 목사님께서 연락이 와서 지금 대한민국 살리는 세이브 코리아, 대한민국을 구하자는 뜻이죠.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라고 해서 거기에 가면은 무대라든가 마이크라든가 장치 다 되어 있고 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모인다고 해서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또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해야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미 집회 신고가 다 되어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저는 가기로 한 것입니다. 한기쌤이 이렇게 여의도 집회에 간다고 오늘 소문이 나니까 언론에서도 방송 나오고 하니까 여러 언론사에서도 많은 전화도 왔습니다만 오늘 이 책 원고 울면서 하루 종일 식사도 안 하면서 썼습니다. 울다가 참 대한민국 걱정해서 그랬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돌아보니까 지난 한 10몇 년간 이렇게 집중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이렇게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의 이 원고와 이 준비가 영상이 모든 국민들과 그리고 2030 세대와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니 긴장하고 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의도 집회 간다니까 아시죠? 광화문 집회하는 쪽에서도 거기도 요즘은 2030 세대가 대세랍니다.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진짜 정말 놀랐습니다. 옛날에 태극기부대 이러면은 수구단체 그 다음에 그냥 노인네들 가는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참 진짜 놀랍습니다. 2030 세대들 역시 다르구나. 역시 그들에게 도움될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들이 주체죠. 실제로 앞으로 우리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2030 세대들이 만들어갈 그들이 메인스트림 주류죠. 대한민국에 이제 자기들이 살아갈 나라는 자기들이 만들어가겠다는 그걸 보고 저는 그동안 네가 뭘 아냐 너희들 빠져라 무시했던 제 자신도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정말로 2030 세대들께 그동안 그렇게 무시하고 깔봤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한 번 더 여러분을 통해서 대한민국 희망을 봅니다. 저 역시 2030 세대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꿈에서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낭만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는 도산 안창호생의 말씀 되새기면서 다시 저도 역시 도산 안창호생처럼 독립운동한다고 생각하고 이 국가와 민족과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일관되게 그것만 생각하면서 사셨던 도산 안창호생처럼 저 역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청년 세대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지난길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느 쪽인가 어떤 나라인가 궁금하시다면 내일 제가 여의도 2시 집회에서 아마 제 마지막 강연자로 나설 것 같은데요.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취임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께도 인사 메시지도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한 20, 30년간 영어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제 나름대로 지금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끝으로 어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러시아 시인이 말씀하셨던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한 번쯤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그 다음 향후에도 혹시나 재난길이 나가는 집회는 참여하실 분들은 100% 당연하죠. 폭력이나 강제 이런 건 없습니다. 무조건 평화 시위가 돼야 되고 그 시위 현장에서는治安 유지하는 경찰과 그리고 우리 시민 모두가 하나입니다. 경찰분들 제 제자분들 많지 않습니까? 수고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민들은 경찰분들한테 언제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라는 인사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갈 때는 쓰레기도 깨끗이 챙겨주시고요. 그래서 선진 대한민국의 수준 높은 시민으로서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러시아 시인의 표현을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꼭 새겨주십시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모두 2030 세대 여러분 모두 모이십시오. 함께 하십니다. 재난길도 같이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